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장도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장도 모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주목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베팅됐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우리 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도 달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유가의 향방이었는데요. 배럴당 $70 선을 터치하는 흐름까지 나와서 꽤나 이에 따른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주는 오늘 일본의 BOJ부터 해서 FOMC까지 본격적으로 주요국의 금리 결정 구간입니다. 일정 부분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미리 다 알고 있고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19일 서명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 역시나 지금은 모멘텀이나 혹시 모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선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다만 좋을 때는 즐겨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뉴스들 또 혹은 조심해야 되는 뉴스들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좋을 때는 좀 즐기자. 이 말이 참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파티였습니다. 종전에 대한 슈팅이 확실히 나오면서 기술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다우지수도 0.9%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3거래일 연속의 플러스권을 기록한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가 3% 가장 높은 탄력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막판까지 계속해서 약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 26,680 레벨까지 회복을 해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일단 전자서명을 했다. 공식 서명식은 이번 주 19일 금요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띄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5%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했던 가운데 특히 WTI는 장중한 때는 $79 선까지 밀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 개시 이래로는 처음으로 $8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보니까 꽤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라면서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 이 지점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60일 동안만 통행료가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JD 벤스 부통령은 그 이후로도 계속 통행료가 없는 것이 미국이 기대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시장의 변동성 확대 베팅 크게 후퇴를 합니다. 빅스 지수가 9% 가까이 급락하면서 16레벨 초입까지 후퇴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JP모건이 미국 주식에 대한 시각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바꿨습니다. 사람이 말을 너무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사실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일주일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꿨다라는 것은 이 새로운 입장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합의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다시금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나스닥 100과 S&P 500이 급락했을 때 그때 신중한 시각을 제기를 했다가 이렇게 다시 시각을 바꾼 거고요. 전술적 신중에서 전술적 낙관, 이제는 불리시하게 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계심도 일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모든 자산이 함께 올라가는 everything rally였다면 이제는 일부 대형주 중심의 제한적인 상승세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스톡 피킹을 이 종목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매수를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금융주도 함께 담아가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이로 넘어가서요.
이제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지 오늘로 2거래일차 첫날 아주 성공적인 IPO를 치르고 나서 이틀째인 오늘도 무려 19.6%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시장은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에 내놨던 발언에 환호를 한 것 같아요. 2030년까지 매출 1조 달러를 찍겠다. 1조를 못 찍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일 거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거고 한 50배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지탱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런데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CFRA 측에서는 팔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29%의 다운사이드, 간밤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하방이 더 여력이 더 커진 건데요. 과도하게 야심에 찬 성장 전략과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 전망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사실 고무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기관인데 사라 팔아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간밤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목표 주가 위로 이미 올라온 수준이라는 점에 경계를 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스페이스X를 봄에 있어서는 20에서 25년 뒤를 봐야 된다. 멀리 내다보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적절하고 특히나 로켓 발사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1등 기업임에 분명하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위성통신, 전화사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 사업도 영위를 할 거니까 이런 미래의 전망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목표 주가 자체는 이제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주가 변동성은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레버리지 ETF 옵션들이 이제 많이 상장을 했는데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서는 LOFF, SPAL 등의 티커명들을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숏 배팅 상품들도 있습니다. SSPC, SNK 등의 상품을 함으로써 역추종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 밖에 종목들의 분위기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가 아주 강했는데요. 오늘은 그 스페이스X도 급등을 했지만 일부 우주 테마주들도 같이 회복 시도가 나와줬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로켓랩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6 그리고 4%대의 강세를 연출했는데 키방크 측에서 금요일의 급락은 부당한 반응이었다. 시스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면서 양사의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고요. 다만 인투이티브 머신과 버진 갤럭틱 등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도 유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5%나 뛰었는데 최소 2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5년 만에 처음 전해진 회사채 발행 소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날이었다면 사실 이 소식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재무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 AMD도 7% 뛰었는데요. 메모리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맥스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가게 됐고요. 마이크론도 10%대나 급등을 했죠.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펌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저장장치 기업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서 특히나 오늘은
웨스턴 디지털이 16%대 급등, 그 밖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을 보면 확연한 종전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금은값, 유가의 급락, 그리고 소재, 이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승을 했던 반면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중동에서의 알루미늄 혹은 원자재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삼아 볼게요. 국내장 전일 복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사이드카가 없는 날이 허전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7일 연속해서 사이드카, 다행히도 어젠 예상했던 대로 매수 사이드카 쪽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 모두 올랐고요. 다만 지난주 힘내던 코스닥 쪽은 대형주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코스피 쪽에 집중되는 자금에 어제는 강보합 정도에 그쳤다라는 점,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8,500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5%나 뛰었죠.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협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고요.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등장했죠. 반가웠던 외국인의 매수세, 이 거래 연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3조 이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탑2 종목들이 외국인의 수급의 힘을 좀 받아가게 될까요? 대형주로 외국인의 매수 집중이 조금 있었고요. 환율 1,510원,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힘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귀환.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돌아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다시금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ETF 리밸런싱 이슈로 낙폭이 조금 과대했다라는 평이 나왔던 삼성전기. 어제 이 시간 이제 무라타나 삼성전기에 대한 외신의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ETF 리밸런싱 이슈 속에 변동을 보이면서 강하게 어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6% 급등. 삼성전기뿐만 아니죠. LG이노텍도 같이 갔어요. MLCC와 기판 이슈로 이들 두 종목이 같이 힘내고 있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프터에서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25%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애프터장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애프터에서 살짝 상승폭을 줄여서 그래도 통합 2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런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과 IT 이런 대형 부품사들 제외하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 혹은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에 대한 관심도도 옮겨갔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급 이슈냐, 기업 본질의 이슈냐 파악이 좀 필요할 텐데요. 수급 이슈로 밀려났던 종목군들의 일어섬이 눈에 띄었네요. 어제 조선, 전력, 원전 진영에서 반응을 했고요. 전력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이 꽤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효성중공업의 북미 합작법인 설립 이슈, 그리고 빅테크의 캐파 수주 속에 EPS 상향 가능성 이런 것들이 LS 일렉트릭까지 같이 끌어올리면서 효성중공업도 11%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LS 일렉도 15%까지 올라섰습니다. 원전은 일정을 앞뒀고 조선도 캐나다 수주 여러 모멘텀을 앞뒀기 때문에 같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불편해했던 노이즈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죠. 중동 분쟁, 최종 이제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진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ETF 리밸런싱 일정도 18일 전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꽤 많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주요 통화정책 BOJ와 FMC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돼 있는 시장입니다.
있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시장이 강력하게 반응을 했고요. 유가 하락에 관련해서 어제 올랐던 종목들 다들 아실 겁니다. 항공, 여행, 건설. 건설은 재건의 키워드, 원전의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는데 어제는 드라마틱했던 건 확실히 유가 속에 대한항공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유가가 전쟁이 막 발발하던 시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주가 반응이 있었고요. 12%의 상승, 3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장 그래도 기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만 갔다면 어제는 조금 다른 대형주도 같이 가면서 코스피 내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수가 과거보다는 좀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건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만 수급 유입이 있었다라는 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어제 노무라에서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50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초입이다.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무엇을 기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의 사이클은 B2B 인프라 투자 주도형이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견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대만과 한국이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이죠. 좀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비메모리 수출 물량 중심이다. 그래서 물량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가 꺾이면 그때 매출이 줄어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가 중심의 구조이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되더라도 단가가 꺾이면 그때부터 그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단가 훼손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견조한 수출 실적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이런 단가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HBM 등의 단가 프리미엄 유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의 이슈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중요한 건 가격이다라는 점을 짚고 가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반도체 진영에 대한 가격 업데이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처럼 자동차 진영도 소부장이 좀 갈 수 있을까요? 요즘 몇몇 종목들이 분위기를 내주고 있는데요. AI 군비 경쟁과 미중 공급망 분리라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서구권의 공급망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가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을 따라가는 모빌리티 소부장도 체크하자라는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보다 지금은 로봇의 소부장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는 로봇은 자동차 시장의 3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봇은 지능 디바이스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혹은 서구권에서는 중국의 것을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현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테슬라 혹은 피규어 AI 이런 쪽으로 공급망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제조 기술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생산에서 조금만 더 보탰을 때 모빌리티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 흑자가 달성하다라는 점도 짚고 있고요. 아직 자동차 부품사 수준의 밸류이다. 그래서 로봇으로의 확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반도체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이 함께 수혜를 누려간다면 자동차 밸류체인에서는 소수에 좀 불과할 것이다. 그 소수가 큰 성과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에 필요한 부품수 자체가 내연기관차 시절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부품수가 3만 개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수는 많아봐야 10,000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업들의 향유 효과는 크겠지만 들어가는 기업이 반도체처럼 전방위적이진 않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증권에서는 어떤 모빌리티 소부장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모빌리티 소부장. 미국 내에서 입지를 갖췄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테슬라 피규어 AI로 좀 확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 현대모비스, SL, HL 만도, S&T 모티브, 화신을 꼽고 있고요.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닌데 사막 콘덴서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콘덴서는 칩사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항공에 실어서 가는 것이라서 공장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넣어봤죠. 자, 액추에이터 혹은 이제 바디 모듈 아니면 디스링크 이런 MLCC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기업을 언급하고 있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이나 로보틱스 랩 모베드 밸류체인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고용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S&T 모티브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고배당의 키워드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괄호는 삼성증권의 목표가 제시한 거 워낙 자리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삼성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보통 실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보다 진정한 휴머노이드의 병목은 열 관리이다. 현대차 그룹의 열관리 부품사인 한온 시스템이 최근에 관심을 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한온 시스템의 시세를 보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의 상승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내에서 자체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HL 만도도 그 밸류체인에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커패시터, 메인 DC 버스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 관절 드라이버 DC 링크에서는 사막 콘덴서와 삼성 전기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MLCC라는 키워드가 여기에서도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런 맥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올해 상승률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삼성전기 올해 682%, 사막 콘덴서 381%, 현대모비스, HL 만도 등도 그렇고요. 한온 시스템도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 몇 년간 관심 밖에 있었던 기업인데 올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면서 9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과연 눈여겨볼 수 있는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 소부장 내에서 로봇 소부장 좀 탑픽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들 살펴보시죠. 요즘에는 수급 이슈로 빠져버리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업 이슈라기보다는요. 그런 경우는 낙폭 과대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확인한다면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수급 이슈, ETF 리밸런싱 이슈로 밀려났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저께 좀 하락이 있었던 두산 같은 경우도 수급 이슈인지 기업 이슈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마침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 운송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다. 단거리는 모르겠으나 장거리, 화물 쪽은 운임을 올릴 수 있는 협상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거리 노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직항이 축소돼서 한국이 그 수혜를 본다. 그리고 항공화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혜도 항공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32,000원 제시했는데 사실 그러면 룸이 많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게 돼요. 어제 3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밤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와 현대모비스, 구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기도 하고 구글과 함께 프리-IPO 라운드를 검토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줄 수 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49.5%, 기아가 30%, 현대모비스가 20% 갖고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두산은
전자 BG의 가치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AI CCL 사이클 국면에서 전자 BG의 영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전자 BG CCL 모멘텀도 있지만 후방에서 또 에너지 원단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어주는 상황이죠. 대신증권에서는 22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어제 두산의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밀렸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 SK 측에서 두산에 매각하려고 했었던 SK 실트론, 이 매각에 대해서 SK 측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두산에 대해서 하락의 이유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두산의 전일 낙폭이 과도했는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8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SK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메모리부터 전력까지 AI 풀스택이다라는 표현을 넣었네요.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SK 바이오팜, SK 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SK 스퀘어 주가가 참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SK는 SK 스퀘어 지분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비상장 회사로는 SK 에코플랜트 등등의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과 SK 각 지주사로서 지금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내기는 했는데요. 이 SK 실트론 매각 관련한 이슈가 두산의 가치를 깎아내릴 만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모바반사에 반박하고 싶은 심정,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 제목입니다. 모두가 바이오 반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싸운다면 주가가 올라야겠죠. 마치 주주만이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바이오 쪽이 요즘 분위기가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으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희망의 루를 가져봐야 될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섹터 내에 그동안 실질적 성과가 조금 부재했던 분위기, 삼천당 제약 이슈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알테오젠 로열티 비율 기대치를 조정했죠. ABL 바이오의 임상 이상 진입 지연 이슈, ABL 301 부분에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 그리고 어려웠던 외부 환경, 수급적인 소외라던가 고금리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었죠. 그런데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D&D 파마텍의 매시츄르드 서프라이즈, 한올바이오 파마 이슈, 녹십자의 관계사죠. 일라이릴리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 올릭스의 로레알로부터의 투자 유치, 중국의 우시앱텍, 미국의 배제 이슈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국민성장펀드 출시, 글로벌 M&A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간다라는 점. 과거에는 이 긍정의 뉴스들에 굉장히 드라마틱에 반응을 했던 시장이라면 요즘은 정말 단발성으로 반응이 끝이 나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알테오젠 등의 힘을 내주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금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바이오텍에서 조금 기대치가 있는 쪽으로는 미래에셋이 이렇게 종목을 꼽아봤고요. 실적에서는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체크용으로 넣어보시죠. 이렇게 섹터 뉴스 살펴봤고요. 뉴욕장의 분위기는 앞서 전달해 주셨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 올랐고 나스닥이 3%나 뛰었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가 함께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강한 반등이 가능했던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다시피 5% 이상 뛰었네요.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금요일에 완전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유가가 급락했고 변동성이자 공포지수인 빅스가 급락했죠. 그러면서 여행, 항공, 금, 은, 코인 혹은 경기민감의 반도체 기술주가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위험 해피 포지션이 청산된 효과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장중에 이로 인해서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됐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려는 방어적인 포지션이 청산되는 되돌림 효과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날의 시세가 오버슈팅이라면 FOMC나 만기일 전,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전에 약간의 변동성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큰 이슈로 나눠본다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연간 매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상장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가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테슬라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자 테슬라의 탄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라는 점. 지금은 전쟁 이슈가 약간 종료돼가는 분위기여서 드라마틱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테슬라 주가는 스페이스X에 관심을 조금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좋았죠. 엔비디아 회사채 발행 이슈,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 SK하이닉스의 HBM4 생각보다 빠르게 패키징을 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AMD의 메모리 최적화 기업 인수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반도체 진영은 정말 거를 타선 없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빅테크나 소프트웨어 반발 매수세, 양자와 우주 쪽의 강세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도 디램 ETF라던가 야간 환율이라던가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라던가 MSCI 한국 ETF 모두 다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장에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장에 일정 부분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조정 전후 특정 이슈가 있기 전에 강력한 조정이 있었다면 그 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겪어봤던 메모리의 회복 혹은 MLCC 기판단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MLCC가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전방위적으로 좋았습니다. 한국의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아모텍도 좋았지만 중국 측의 이 풍화곡과 쓰리서클 이쪽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일본의 무라타, 다이오유덴, TDK 역시나 급등이었고요. 대만에서 홀리스톤이라던가 대만의 MLCC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MLCC의 전방위적인 강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도체와 MLCC 기판 다들 아시죠? 이제는 메모리와 함께 계속 쇼티지가 확장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MLCC와 IT 부품입니다. IB에서 무라타나 어제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상향했죠. MLCC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납기가 최대 24주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수요가 급증하고 고사양 MLCC 중심으로 생산이 전환되다 보니까 소비자용 MLCC가 또 부족하다. 이거 우리 반도체에서 겪어봤던 내용입니다. HBM과 같은 제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디램이 부족하다더라라고 해서 그쪽 가격 올라가고 낸드 가격 올라가고 이 경험을 해봤었는데 MLCC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이슈라던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MLCC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중국 증권에서는 AI 서버에 일반 서버 13배 많은 MLCC가 들어가고 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엔비디아 루빈 아키텍처 단일 보드당 MLCC가 지금보다 배 이상 들어갈 것이다. 무라타 제작소, 골드만삭스, 메리츠증권 등에서 어제 MLCC 관련한 키워드를 품고 여러 호황의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MLCC가 역사상 가장 크고 긴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 가파르게 오르지 않은 기업이 없거든요. 전부 다 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어제 또 추가로 시세를 냈다라는 점에서 정말 MLCC가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월 달에 MLCC AI 특수를 누리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AI, 태양광, PC, 스마트폰, 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여기에서 MLCC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폈었고 당시의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올해 600%, 사마콘덴서도 한
300% 이상 올랐고요. 아모텍도 200% 정도 올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MLCC가 늘상 있어왔던 모멘텀이나 AI 시대의 쇼티지가 부각되면서 강력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아시아 전반이 강했던 만큼 오늘 또 올라갈지 아니면 뭐 급등에 대한 불편함 이게 또 조정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시장에서는 언제나 기대 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 보시죠. 전체적인 시황 요약입니다.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9일 서명식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결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70달러대를 톡 터치한 것도 영향이 있겠죠. 믹스의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그리고 외국인의 이거래에 연속된 매수세에 달갑습니다. BOJ와 FMC 살피긴 살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시장은 대략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켈이 청산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진영에서는 삼전 릭스 소식이 각각 들려왔어요. SK하이닉스 어제 오후였죠. HBM4E 샘플 일정을 앞당겨서 출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5월 말에 샘플을 이미 출하 완료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ADR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죠. 안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 ADR 이슈가 더 강력한 복귀의 시그널일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머스크의 뉴럴링크 칩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이런 좀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삼전 릭스가 급등하면서 앗아가지만 않는다면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봐야 될 텐데요. 파운드리 쪽에서 잘 이루어질 경우 같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원익 IPS, 유진테크,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KC텍 등이 있을 거고요. 디자인하우스 쪽도 이런 이슈로 관심을 과거에는 받았었죠. 가온칩스, AD테크, 코아시아 등을 체크할 수 있고요. 뉴럴링크 테마로 봤을 때는 텔레칩스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퀄컴이 텐스토렌트라는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CPU 오픈소스 IP 관련한 업체입니다. 요즘 참 CPU 키워드가 많이 들리긴 하네요. 여기 텐스토렌트의 IP사로서 한번 살펴봤을 때는 가온칩스가 또 같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퀄리타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AI 진영의 뉴스였고요. 앞서 MLCC 살펴봤고요. 또 지주사 키워드가 요즘 꽤 등장하네요. 7월에 저PBR 기업을 공표하고 중국 상장 규제 시행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일까요? SK, 두산, LS, LG 이런 지주사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더 분위기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오늘 있고요. 엔스로픽 기술임원 네이버 본사 방문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BOJ 금리 결정 이벤트 그리고 중국의 경제 데이터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가겠습니다. 미나알코 오늘 오랜만에 전력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력기기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브리핑 해드렸던 때가 바로 4월 중순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사이클 그리고 그 순환매 내에서 다시 한번 전력기기를 바라봐야 하는 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AI 인프라 쪽을 향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전력기기 3총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견조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정규장에서 5%대, 애프터에서도 5%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특히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급등, 애프터에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서 이 전력기기 3총사 외에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산일전기 역시나 애프터에서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향방 지켜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어떤 점들을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시죠? 결국에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력 수요인데요. 사실 이제 이 전력기기 3총사라든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소식이라든지 또 취소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수요가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고개를 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의 명분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건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문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올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예상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 또한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3총사 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본다면 산일전기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는 쪽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삼전 닉스에 이어서 국내 증시를 이끌 차세대 AI 수혜주는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애널리스트 수장들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차세대 유망산업 설문조사에서 AI 반도체 다음으로 피지컬 AI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답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었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순으로 좀 바통 터치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전략에 한 번쯤 반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6월 들어서 이쪽 전력기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을 강조하는 리포트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안타증권에서 지난주에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서술하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핵심 요약부는 이렇습니다. 최근의 조정은 업황 피크아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급이 빼앗긴 것뿐이다. 펀더멘털에는 훼손이 없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상반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고 또 AI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았던 만큼 그러한 흐름 속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분기의 신규 수주라든지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 북미향 비중, 마진 흐름을 고려했을 때 펀더멘털 훼손 신호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상향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도 더 높여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전력기기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 이 AI 전력 수요가 국내 업체들의 신규 수주로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신규 수주가 매출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주요 변압기 5개사의 합산 신규 수주액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54%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수주 잔고 또한 전년 대비 37% 확대되는 결과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이 북미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북미향 신규 수주 비중도 각각 73%, 77%로 견조한 숫자를 가져갔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수주 잔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별로 수주에 대한 이슈와 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수주 잔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6년 신규 수주는 기존의 회사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 신규 수주는 기존 가이던스 대비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일렉트릭, 산일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대비 한 약 20%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했던 1분기 실제 수주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뭐 데이터 센터 접속 설비라든지 블룸에너지향 전력 인프라, 내부 배전 패키지 수주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블룸에너지향 수주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H현대 일렉트릭부터 산일전기까지 신규 수주 가이던스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1분기 달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효성중공업이 50% 가까이 찍은 숫자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향 가능성, 이 수주 잔고 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넘어가서 모멘텀 돋보기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업별 수혜 경로에 대해서 또 유한타증권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GCB는 가스 차단기, 그리고 HVDC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직류 송전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 쪽에서도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요인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으로 가는 이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접속 설비라든지 내부 배전 패키지 강조되고 있고 블룸에너지향으로 보내고 있는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여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향 특수 변압기 수주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수주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높일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실적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LS일렉과 효성중공업을 꼽고 있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산일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LS일렉트릭까지만 살펴볼게요. 탑픽 사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을 꼽고 있었는데 효성중공업은 워낙에 또 많이 다뤄드리기도 했고 LS일렉트릭이 최근 이 변압기 3사 내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30만 원까지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수주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상향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 연간 가이던스는 한 4조 880억 원으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연간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숫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이라든지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부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남겨드립니다. 또 배전반과 전력 제어, 초고압 변압기, 배전 기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블룸에너지향 쪽으로 수주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구조적으로 강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LS일렉트릭의 강점이었습니다. 자, AI 사이클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력 인프라 쪽, 특히나 전력기기 단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치가 매력적인 위치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